안녕하십니까. 특집 12시 뉴스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시작된 지 6시간째입니다. 네, 전국 14,000여 투표소에서 현재 투표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먼저 서울 투표소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식 기자, 서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영등포, 와토 이곳에 마련된 투표소엔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표가 시작된 지 6시간째인데 점심시간을 맞아서인지 확실히 부지런히 투표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투표 안 하신 분들 오늘 꼭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에선 이곳을 비롯해 투표소 2,200여 곳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서울은 유권자 837만여 명이 서울시장과 교육감을 포함해 구청장 등 모두 566명의 지역 일꾼을 뽑게 됩니다. 한 표 한 표의 가치를 좀 소중히 여겨줄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투표율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서울에선 95만 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11.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오전 11시 기준 서울 투표율은 14.1%였습니다. 현재 11시 기준으로 전국 투표율은 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 유의하실 점은 투표가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되고 투표용지만도 최대 8장에 달합니다. 먼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교육감 3장의 투표용지를 배부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은 뒤 그 다음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4명을 투표하게 됩니다. 여기에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 분당갑 등 7개 지역구에선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함께 치러져 모두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일반 유권자들이 저녁 6시 투표를 마친 뒤인 저녁 6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가 끝나면 저녁 8시를 전후로 해서 개표가 시작되고요. 이르면 자정쯤 당선인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영등포 아트홀에서 SBS 신용식입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 11시 기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를 기록하고 있는 강원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주원방송 윤수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원주 무실초등학교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원주는 강원 중원 표심을 대표하는 곳인 만큼 여야 최대 승부처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그만큼 묘한 긴장감 속에 지금은 비교적 한산하지만 아침부터 부지런히 유권자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기준 강원도 투표율은 15.2%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현재 강원도 18개 시군 670여 곳 투표소에서 투표는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강원도 사전투표율은 25.2%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고 전국에서도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본투표 참여율도 상당할 걸로 예상됩니다. 강원도는 역대 선거에서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던 만큼 강한 여풍을 탄 133만 유권자의 표심 향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지사 자리를 두고 대선 후보 경선에도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기사회생한 보수 아이콘 김진태 후보의 대결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친노와 친박을 대표하는 후보들의 빅매치가 성사되면서 전국적인 이목이 쏠린 상황입니다. 사흘 전 강원도 선거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후보 간 신경전은 한층 팽팽해졌습니다. 원주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여야 후보 지지도도 5차 범위 내 초박빙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원주 무실 제2투표소에서 G1뉴스 윤수진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어제 여야 지도부는 끝까지 표심 잡기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밤늦게까지 수도권에 집중하면서 민주당을 심판할 유일한 방법은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마지막 선거 운동 화력을 수도권에 집중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마지막 유세장을 찾아 서울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투표는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민주당을 심판할 유일한 방법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에 혹시라도 아직 투표하지 못하신 분 5분, 6분, 10분씩만 발굴해서 내일 투표장으로 보내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원장은 이어 최대 격전지 인천 계양을을 찾아 이재명 위원장과 맞붙은 윤영선 후보의 최종 유세에도 동참했습니다. 안철수 성남 분당갑 후보는 경기 수원에서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안 후보도 새 정부 개혁 동력 확보를 위해 경기의 승리가 필요하다고 외쳤습니다. 개혁의 동력을 확보해서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한민국, 성공한 국민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권성동,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제 오전부터 경기 성남에 총집결했습니다. 이재명 위원장이 성남시, 경기도에 이어 인천까지 망칠 수 있다며 또다시 김포공항 이전 이슈를 꺼내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의 완성은 지방 권력의 교체라며 새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이전한 서울 용산에서 폭주하는 대통령의 견제를 위해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의당은 양당 기득권 구도 타파를 외쳤습니다. 강민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마지막 유세 장소로 서울 용산역 광장을 선택했습니다. 예산 낭비, 일방적 강행 등 윤석열 대통령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점을 부각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위해 민주당을 선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폭주하는 신임 대통령을 견제하고 탈선하지 못하도록 잘 끌고 갈 책임 있는 야당이.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최대 경합 지역으로 꼽히는 충청과 수도권 곳곳을 돌며 막판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김민석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민주당이 어렵다면서 그래도 지역을 대표할 차세대 주자가 될 인물들은 살려달라고 읍소하기도 했습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도 대선 패배를 잊고 다시 민주당을 선택해달라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다시 한번 패배하면 그 억울함과 한탄스러움을 어찌 견뎌내겠습니까? 투표하면 이긴다. 국민의힘이 맹공하고 있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재차 강조하며 이재명의 추진력을 믿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지도부는 서울 홍대 거리에서 피날레 유세를 펼치며 양당 기득권 구도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서로를 악마하고 덜 나쁜 놈 뽑는 기득권 양당의 대결 정치, 정의당의 투표에 끝장내주시고 유세의 마지막까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정의당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SBS 강민호입니다. 여야 모두 최대 승부처로 꼽는 것은 1,300만 도민의 선택을 묻는 경기지사 선거입니다. 전체 선거에 평가도 걸린 만큼 여야는 끝까지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기지사 탈환이 당의 최대 목표라며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지원에 힘을 쏟았습니다. 노선을 끊는 것은 정부 여당입니다. 줄을 끊는 것도 정부 여당입니다. 지하철이 빨리 완공되도록 하는 것도 예산을 투입하는 정부 여당입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민주당 김동연 후보를 향해선 전 정부 책임론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이 폭망한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의 경제 총살인탑이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책임질 줄 알아야지. 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김은혜 후보의 재산 16억 원 신고 누락과 KT 인사청탁 의혹 등을 지적하며 거짓말 후보 퇴출, 정치 교체를 하게 해달라며 울먹였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너무나 간절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재산 축소 신고는 당선 무효 사유라며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맹폭했습니다. 김은혜 후보의 거짓말은 이미 상습 사기범 수준입니다. 부정 채용 청탁에 가짜 경기 부부 행세, 거짓말의 여왕. 경기지사 선거 결과는 지방선거 전체 평가와도 직결돼 있어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공표 금지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1%포인트대 차이의 박빙 경합이었던 만큼 각 지지층이 얼마나 결집하느냐가 최종 승자를 판가름할 전망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여야는 선거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국민의힘은 최소 9곳, 민주당은 최소 5곳에서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선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4곳에서 민주당이 웃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어떨까요? 여야가 바라보는 판세, 4년 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최소 9곳에 플러스 알파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승세를 굳혔다고 보고 있는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강원, 충북 8곳에다가
경기, 인천, 충남, 대전 등 경합 지역 가운데 최소 한 곳을 이겨 과반 승리를 거두겠다는 구상입니다. 당초 8곳에 푸른 깃발을 꽂겠다던 민주당은 눈높이를 낮췄습니다. 우세를 보이고 있는 광주와 전남, 전북, 제주 4곳에 경기, 인천, 충남, 세종, 대전 가운데 한 곳 또는 2곳에서 이겨 5곳에서 6곳을 가져가면 패배는 면했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양측 모두 경기지사 성적표가 조마조마한데요. 국민의힘은 경기까지 이기면 완승, 민주당은 경기를 수성하면 선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7곳 국회의원 보궐선거 판세도 관심거리입니다. 국민의힘은 기존 지역구였던 경기 성남 분당갑, 충남 보령 서천, 대구 수성을, 경남 창원 의창 등 4곳에다가 최소 한 석 이상을 더 얻겠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나선 인천 계양을은 물론 강원 원주갑, 제주을 등 기존 의석 3곳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목표입니다. 막판 변수로는 최근 불거진 김포공항 이전 논란과 어제 지급이 시작된 코로나19 손실보전금이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지, 그리고 통상 대선이나 총선보다 낮았던 본투표율이 얼마나 높아질지 지켜봐야 합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시작된 경남 밀양 산불이 건조한 날씨와 강풍 탓에 24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중에 주불 진화를 목표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정현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의 한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 진화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아침 5시 5분 일출과 동시에 헬기 41대를 진화 작업에 투입했습니다. 오전 9시 기준 진화율을 48%로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301헥타르고 8.3km였던 화선은 4.8km로 줄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오늘 현장엔 진화 헬기 57대가 동원될 예정이고 인력 1,700여 명이 진화에 나섭니다. 하지만 현재 화재 현장에 연기가 자욱하고 밀양강 주변 안개가 있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산불 3단계를 발령한 당국은 해가 진 뒤에도 소방장기 118대와 산불 진화 인력 1,657명을 투입해 야간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불길은 초속 11m의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면서 밤샘 진화 작업에도 줍을 잡기엔 실패했습니다. 민가와 주요 시설에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면서 주민 351명이 대피한 상황이지만 인명피해나 시설 피해는 없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중으로 주불 진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화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SBS 하정현입니다. BTS 방탄소년단이 백악관의 초청을 받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면담했습니다. BTS는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는 근절돼야 한다고 한국어로 답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문이 열리더니 대변인과 함께 BTS 방탄소년단 7명이 입장합니다. 아시아계 증오 범죄 퇴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에 초대된 BTS가 브리핑실을 방문한 겁니다. I'm excited to welcome some special guests to the briefing room today. Pop phenoms BTS. 리더 RM이 영어로 인사말을 건네고 멤버들은 한국말로 전 세계인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최근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많은 증오 범죄에 굉장히 놀랍고 또 마음이 안 좋았는데요. 이런 일이 근절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의 각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미 있는 존재로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한 또 한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백악관 브리핑실은 전 세계 100여 명의 언론인들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BTS의 면담이 진행되는 시간, 백악관 앞에는 이렇게 많은 팬들이 모여 이번 행사를 응원했습니다. I do think it's going to bring a lot of attention to the fact, like the matter of like Asian hate and stuff. BTS는 지난해 3월
미국 애틀란타에서 한인 여성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 사건 등이 벌어졌을 때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인종차별과 폭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만나 인플레이션 대응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동 직전에 인플레이션 문제를 최우선적 관심사라고 밝힌 뒤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준은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책무가 있다며 물가 상승을 해결하기 위해 연준이 통화 정책과 같은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면담에서도 연준이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활동 공간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고 백악관 측이 전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000여 명으로 이틀째 10,000대를 기록했습니다. 일상 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오늘부터는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올 때 받아야 하는 검사가 한 번으로 줄어듭니다. 김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15,797명 나왔습니다. 해외 유입 44명을 제외한 15,753명이 국내 감염 환자입니다. 이틀 전 4달여 만에 최저치인 6,0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이틀 연속 10,000대입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66%, 2주 전 같은 요일의 절반 수준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88명으로 닷새째 100명대를 이어갔고 사망자는 어제보다 12명 늘어난 2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4,197명입니다. 오늘부턴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뒤 받아야 하는 코로나 검사가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어듭니다. 입국 후 6, 7일차에 받아야 했던 신속 항원 검사가 권고로 바뀌는 겁니다. 입국 1일차에 시행했던 PCR 검사도 입국 후 3일 이내로 완화됩니다. 또 백신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할 때 격리가 면제되는 미성년자 나이가 기존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해외에서 확산 중인 원숭이 두창의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했습니다. 관심은 4단계 경보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합니다. 질병청은 해외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국내 유입 가능성도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부터 대책반을 가동하고 다음 주쯤 원숭이 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줄면서 오늘부터는 임시선별검사소 대부분과 생활치료센터가 문을 닫습니다. 이처럼 일상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속도를 내면서 확진자 대면 진료도 확대됩니다. 보도에 유승현 의학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임시선별검사소. 이곳을 포함해 임시선별검사소 대부분이 오늘부터 문을 닫습니다. 하나하나 없어진다고 하니까 조금은 서운하지만 일상으로 가는 그런 길이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PCR 검사 건수가 많은 몇 곳만 빼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통합됩니다. 경증이나 무증상인 확진자가 입소했던 생활치료센터들도 오늘 문을 닫습니다. 마지막 날 남은 직원들이 각종 집기를 최종 정리했습니다. 2020년 3월 대구에서 문을 연 뒤 전국 각지로 확대돼 지난 2년여간 36만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일반 환자들이 병원을 진료 못 받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었지 않나 싶어요. 2년 정도를 파견 나가 있다 보니까 다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감정이 설레임과 또 불안함과 같이 이런 게 공존했던 것 같아요. 해외 입국 외국인을 위해 충남 천안에 센터 한 곳은 남습니다. 정부는 이달 6일부터 재택치료 체계를 대면 진료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합니다. 확진자 대면 진료가 가능한 외래 진료센터가 현재 6,400여 곳에서 더욱 늘어납니다. 반면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 등 집중관리군에 대한 전화 모니터링은 하루 2차례에서 1차례로 줄어듭니다. SBS 유승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달여 동안 이어진 중국 상하이시의 봉쇄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0시르기에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하이의 고위험, 중위험 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뺀 일반 지역 시민은 자유롭게 주거단지 밖에서 활동할 수 있고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의 통행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도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인구 2,500만 명의 상하이 경제가 멈춰서면서 중국 경제에는 큰 타격을 입었고 봉쇄 기간 상하이시에선 식료품 대란 등이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만이 컸었습니다. 인천의 구치소에서 20대 수용자가 동료들에게 폭행당해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수용자는 지난 4월에도 폭행으로 중상을 입었는데 구치소의 대응이 석연치 않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인 28살 A씨는 지난달 21일 아침 시내 대학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심정지에 오른쪽 쇄골이 부러진 채였습니다. 구치소는 사흘 뒤에야 폭행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습니다. 이것저것 확인해보고 나중에 이제 추궁하니까 그때 이제 2명이 폭행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병원에서 더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4월에도 쇄골 끝부분이 부러지고 몸 곳곳 타박상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3월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이 진단서에 남아있던 겁니다. 4월 폭행 가해자와는 분리 수용됐지만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 새로 옮겨간 방 수용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3월부터 A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던 첫 번째 가해자는 두 번째 폭행 사건이 나고 이틀 뒤에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처벌도 이번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한 거지 그때 당시에 처벌한 게 아니거든요.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었다면은 이번 같은 사건이 사전에 방지가 됐을 거라고. 법무부는 당시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했고 이번 사건 역시 철저히 조사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교정시설 내 수용자 간 폭행 사건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 인력 한계로 일일이 막기도 어렵다는 게 일선 반응입니다. 법무부가 특별 점검에 나서고 재발 방지도 약속했지만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상장 예정 기업에 투자라고 속여서 돈을 받은 뒤 잠적한 일당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뿌린 보도자료가 확인 취재 없이 일부 매체에서 실제 기사화되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지난 2월 30대 A씨는 상장 예정기업 투자 컨설팅 업체 팀장이라는 B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베노디 글로벌이란 회사에 비상장 주식을 사라고 권유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B씨는 기사를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한번 검색을 좀 해보시고 제가 뭐 기사를 한 2개 정도 보내드릴게요. 심사 감사 보고서 제출하게 되면은 5월, 6월 달에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경제 전문 매체들이 작성한 기사엔 베노디 글로벌이 북미 시장에 전기모터 5만 개 수출 계약을 맺었다. 평택에 5,000평 규모의 공장을 증설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6월에 상장된단 말에 A씨는 몇 달 뒤 결혼을 위해 모은 자금까지 몽땅 털어 7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상장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B씨도 베노디 글로벌 회사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전셋집을 마련하는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는 바람에 한순간에 그 꿈이 지금 무너지게 되었고 너무나도 지금 힘든 상황이고. 피해를 호소하며 오픈 채팅방에 모인 사람이 100여 명에 달합니다. 베노디 글로벌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회사 대표 이모 씨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B 씨와 대표 이모 씨 등을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태양광 기업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 5천 명을 모아 수천억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투자했던 곳은 가보니 실체가 없는 회사였습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저 문을 나서서 나갈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이나 수입에 변화가 생길 겁니다. 40대 A씨는 2018년 금융 컨설팅 업체를 만들고 자신을 채권 투자에 성공한 수천억 원대 자산가라고 소개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하는 기업 채권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매월 2%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자신의 회사 직원들에게도 투자하게 하고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그 대가로 원금의 최대 4%까지 수익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단계 방식으로 지난해 6월까지 5천여 명으로부터 3,600여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규 투자자들이 입금한 돈은 기존 투자자들의 이자로 나가는 돌려막기로 이용됐고 나머지는 회사 운영진이 부동산과 주식, 고급 외제차, 시계 등을 사는 데 쓰였습니다. 투자처로 홍보했던 회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5평 남짓한 사무실이었는데 태양광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른바 껍데기 회사였습니다. 경찰은 A씨와 회사 운영진 등 8명을 구속 송치하고 회사 직원 150여 명도 검찰에 넘기면서 832억 원을 몰수했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칸에서 수상한 송강호 배우와 제작진이 어제 국내 언론과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고레이다 감독은 일본에서도 영화 브로커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주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일본 NHK 취재진이 송강호 배우에게 칸 나무주연상을 안긴 영화 브로커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자를 인터뷰하고 극장에 걸린 대형 포스터도 촬영합니다. 칸에서 곧바로 한국에 들어온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일본에서도 이 영화에 대해 관심이 높고 NHK가 현재 자신을 밀착 취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今も死者数が溢れ返っておりまして、追加の死者を組んで、大変な注目度になってます。 수상 후 첫 국내 기자간담회에는 많은 언론이 몰려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감독과 배우 통틀어 가장 칸 경험이 많은 송강호 배우는 한국 영화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뀐 걸 실감했습니다. 한국의 배우와 감독님들에 대한 시선들이 예전에 어떤 변방에서 온 어떤 뭐 그런 느낌이 아니고 헐리우드과 같은 똑같은 나라에서 그 문화 강국에서 왔다. 지난해 칸 심사위원까지 했지만 수상 여부는 끝까지 알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21편, 22편 중에 7편 정도가 그 전화를 폐막식 참석하라는 전화를 선택을 받는 거죠. 그 전화가 제일 기쁘고 제일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상은 아무 상이라도 좋으니까 폐막식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한편 많은 언론이 박찬욱 감독 수상 때 고레다 감독이 눈물을 보였다고 한 보도에 대해서는 고레다 감독은 시상식장이 더워서 땀을 닦았을 뿐이라며 웃었습니다. 다만 박 감독의 수상 소감은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미소 지었습니다. SBS 이주형입니다. 전세 월세 계약 비율이 처음으로 역전됐습니다. 지난달에 계약된 새 집 중에 월세가 사상 처음으로 전세보다 많았습니다. 금리 상승이 이어지면서 월세로 넘어가는 현상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회사원 김모 씨는 얼마 전 보증금에 더해 한 달의 월세로 100만 원 넘게 줘야 하는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본인 집은 아이셋을 키우기에 좁아서 좀 넓은 집을 찾게 됐는데 규제 때문에 전세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전세를 준 금액으로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전세금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뭐 부족한 부분만큼을 대출로 메꿔보려고 했는데 대출하는 길이 다 막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부족한 부분은 반전세로 돌려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월세를 찾는 세입자도 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대출 이자나 월세나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평균 이자율은 4.2%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세대출 이자가 3% 후반에서 5% 초반이니까 비슷하거나 경우에 따라선 월세가 더 이득입니다. 예를 들어서 3억 원을 5% 이자로 전세대출 받는 것보다 전부 월세로 내는 게 1년에 240만 원 더 적게 듭니다. 여기에 월세를 받아 보유세를 내려는 집주인들이 가세하며 지난달 전국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전세를 사상 처음으로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금리는 계속 오를 걸로 보이는데 월세는 계약 기간 동안 고정된다는 점에서 월세를 찾는 추세는 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세계적인 문화재인 조선 왕릉 근처에 아파트를 짓다가 허가를 받았네 안 받았네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왕릉 아파트가 완공돼 어제부터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건설사가 바짝 속도를 올려 건물을 다 짓고 사용 허가까지 받아낸 겁니다. 조윤아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장릉이 내려다 보이는 인천 검단 신도시내 신축 아파트. 입주를 축하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고 이사업체 사람들이 이삿짐을 나르고 있습니다. 첫 입주고 첫 차. 부산에서 온 거 부산에서. 입주가 가능해진 건 관할구청인 인천 서구청이 준공 승인을 내줬기 때문입니다. 인천 서구청은 주택법을 지켰다면 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다며 문화재청의 승인 유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용검사 시 확인할 사항이 딱 정해져 있어요. 주민들이 살 수 있나 없나 더 확인을 해서 적합으로 와서 저희가 해준 거예요. 문화재청과는 협의 자체가 이제 불필요한 거죠. 입주 예정자들은 결정을 반겼습니다. 이거 맞을래 해주세요. 어디까지 일서 보니까 마음 편하더라고요.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에게 내렸던 공사중지 명령에 대해서 7월쯤 나올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이기더라도 아파트에 이미 사람이 사는 상태에선 철거나 퇴거 같은 강제 조치를 내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법적 해결은 이제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부산 롯데백화점 광복점이 오늘부터 강제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백화점 측이 약속한 대로 건물을 짓지 않자 부산시가 임시 사용 승인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건데요. 800여 입점 업체와 3천 명이 넘는 직원들이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KNN 표중규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광복점의 임시 사용 승인을 연장하지 않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 광복점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백화점에서는 자체 휴무 의사를 밝혔지만 운영 중단은 이와 관계없이 시작됩니다. 당장 광복점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이곳에 입주한 800여 개 업체 3천여 명이 다 함께 일손을 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롯데 광복점의 운영 중단은 광복점 바로 옆에 부산의 랜드마크로 지을 예정이던 롯데타워가 원인입니다. 최초 계획보다 절반으로 준 56층으로 경관 심의까지 통과했지만 부산시는 여전히 롯데 측의 추진 의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자 종료되는 연장 승인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추진 의지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롯데 최고 경영진의 확고한 사업 추진 의사가 없으면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복점 운영 중단은 남포동 일대 원도심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영업 중단을 맞게 된 롯데백화점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하겠다는 진정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빨리 서둘러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영업 재개를 하겠고 롯데타워도 고객들의 염원에 맞게 조속히 건축을 완공하도록. 양측이 소년이 되어버린 롯데가 어떻게 신뢰성 있는 해법을 내놓을지가 영업 중단을 풀어낼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KNN 표중규입니다. SBS는 선거방송 명가라는 명성에 걸맞게 이번에도 초격차 선거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3면 미디어월을 통해 신속 정확하게 개표 정보를 전해드리는 동시에 천장 LED를 활용해 이제껏 본 적 없는 새롭고 입체적인 연출을 선보입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때 선보였던 SBS 초격차 선거방송이 한 단계 더 진화해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입체감과 깊이를 더했습니다. 총 길이 53m에 높이 6m, 압도적인 3면 미디어월을 통해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게 개표 정보를 전달 분석해드립니다. 여기에 초대형 천장 LED를 더해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입체적인 연출을 준비했습니다. 대선 이후 여전히 힘의 균형점을 찾지 못한 정치 지형을 이렇게 무중력 상태의 우주 공간으로 표현해 개표 상황에 맞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미디어 아트를 선보입니다. SBS만의 예측 분석 시스템 유학당과 전국 투개표 시스템을 구현한 디지털 트윈도 분석력을 한층 높였습니다. 지난 대선에 이어 진중권 작가가 토론 패널로 참여하고 여야의 상징적인 인물들이 정확한 맥락을 짚어드립니다.
맥락과 의미, 신박한 아이디어와 보는 맛까지 다 담았습니다.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선거방송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방송 3사 공동출구 조사 결과는 확진 격리자 투표가 모두 끝나는 오후 7시 30분에 발표됩니다. 84일 만에 돌아온 2022 국민의 선택, 오늘 오후 5시에 시작합니다. SBS 김봄입니다. 우리나라의 5월 수출이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지만 에너지 가격 급등 영향으로 무역 수지는 2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1.3% 증가한 615억 2천만 달러, 수입은 32% 증가한 632억 2천만 달러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17억 1천만 달러 적자를 보여 2달 연속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무역 적자는 우리와 같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국가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월 무역 수지의 경우 당초 1억 4천만 달러 적자로 잠정 발표됐지만 최근 확정치는 2억 1천만 달러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전담 조사반을 설치하고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엄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어제 임원회의에서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투자자의 불만과 불법 공매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구심이 있다며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 원장은 6월 중 공매도 조사 전담반을 설치 운영해 위반 사항 조사를 한층 더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엄정 조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팔아 이익을 얻는 투자 기법입니다. 카카오뱅크가 현금 자동 입출 금기 ATM 수수료 면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 개설 고객과 카카오뱅크 미니 고객은 현재 전국 편의점, 은행 등에 설치된 모든 ATM에서 출금, 입금, 이체 서비스를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2017년 7월 서비스 시작 이후 ATM 이용 수수료 면제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이어서 문화 현장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공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김수현 문화예술 전문 기자입니다. 과거의 상처로 16년째 신경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엄마 다이애나. 흔들리는 가정을 지켜내려 노력하는 헌신적인 아빠 댄. 소외감을 느끼는 딸과 아들까지.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은 평범해 보이지만 각자 상처를 간직한 가족의 아픔과 화해,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퓰리처상과 토니상을 받은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현대사회 가족과 개인이 겪는 고통을 탄탄한 드라마와 음악으로 풀어낸 수작입니다. 2011년 한국 초연 때부터 함께한 배우이자 음악감독 박할린을 비롯해 뮤지컬 1세대 대표 배우 최정원, 남경주 등이 출연합니다. 무언가를 얻고 성취함으로써 성장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는 많은데 저희 작품은 무엇을 잃었는지를 비로소 확인함으로써 성장하는 좀 특별한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폭력 조직에서 카지노 업계 대부로 성장하는 태수. 태수의 친구이자 검사인 우석. 우석의 대학 동기이면서 태수와 사랑에 빠지는 혜린. 세 사람의 우정과 사랑, 방황이 격동하는 한국 현대사 속에 펼쳐집니다. 뮤지컬 모래시계가 초연 5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원작은 1995년 방송 당시 귀가시계로 불리며 최고 시청률 64.5%를 기록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입니다. 이번 공연은 혜린을 지키는 제희 역할을 제외하고 기자인 영진 역을 시대의 기록자로서 좀 더 강조하는 등 캐릭터의 변화를 줬습니다. 음악 역시 드라마에서 친숙한 선율 대신 캐릭터에 중점을 둔 솔로곡들로 뮤지컬 고유의 매력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SBS 김수현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방송되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지방선거 특집으로 방송됩니다. 지방선거가 윤석열 정부 집권 초반 전국의 중대 분기점으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여당의 안정론과 야당의 견제론 가운데 민심이 어느 쪽 편을 들어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정치평론으로 유명한 진중권 작가가 출연해서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를 분석하고 선거 후 전국을 전망해드립니다.
6월의 첫날이자 선거일인 오늘은 초여름 더위가 함께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맑은 하늘에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데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8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크게 나는 일교차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또 한 차례 확대 강화됐습니다. 여기에 영동 지방에는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는데요. 산불 및 화재 사고의 위험이 큰 만큼 불씨 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에 간간히 구름만 지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대기가 매우 쾌적한데요. 오늘 별다른 비나 소나기 예보 없이 온종일 전국이 쾌청하겠습니다. 자외선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31도, 대구 32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고 주말까지는 여름 더위가 함께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특집 12시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